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일단 좀 숨을 좀 고르면서 좀 리뷰를 좀 이제 하면서 좀 더 보충하는 그런 강의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말의 이제 의미인데요. 그 플라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또 안셀무스의 철학, 아퀴나스의 영향을 준 아벨라르두스의 철학, 또 아퀴나스의 철학, 고대의 중세의 철학 다 어떻게 보면은 그 형이상학이다, 형이상학이다. 그러면 그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을 분류할 때 그 물리학, 피직스, 물리학 그 뒤에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을 이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리학 뒤에 물리학을 가지고 또 하는 학문, 뭐 그런 의미가 이제 형이상학인데요. 그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그 사물을 다루는 게 물리학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물의 운동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또 실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물리학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리학을 넘어선 학문이다. 즉 비가시적이고 비감각적인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관념적인 것을 다루는 게 이제 형이상학이다.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허상인가라고 하는 그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가 뭐고 허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은 그 리얼, 그 리얼리티, 아주 리얼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실제의 그 반대되는 그 대척점에 있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허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예를 들면 이 건물 자체, 이거는 실제죠. 실제입니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그림자, 이 그림자 이렇게 볼 수 있다. 비유를 들어서 말하자면 실제는 건물 자체라면 허상은 그림자다, 이제 이 얘기고요. 오늘 이제 실제 허상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강의 자료에는 내가 그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본체와 그 우유라고 하는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체.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substance. 그 다음에 우유라고 하는 것은 accident. 이제 그런 것인데, 이 말이 이제 그 우연이 있다. 우연할 우자, 있을 유자, 우연이 있다는 것이고요. 본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 있음의 그루터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본체와 그 우유,
실제와 허상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체가 무엇냐라고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면 우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유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있다는 것인데 우연이 있다. 우연이 있어서 그 우유의 그 범주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유라 하느냐? 우연이 있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시간, 공간, 시간과 공간 안에서 관찰되는 거 다 이제 우연이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이렇게 그 원인 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가 관찰되는 것. 그래서 무슨 뭐 양이 뭐 어느 정도다. 또 뭐 질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원인 결과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 뭐 이런 것들 시간과 공간 하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맛이라든지 맛을 볼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기는 있는 것인데 변하잖아요. 그 뭐 양 같은 것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고, 질도 좋았다가 나빠지고, 뭐 나빴다가 좋아지고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질, 어떤 양. 그리고 이제 맛볼 수 있는 거, 맛이 달다, 뭐 상큼하다, 쓰다, 뭐 맛이 시다, 이 맛도 이렇게 그 변할 수 있는 거고요. 감각적이고 변할 수 있는 것들, 그 색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감각적인 것인데 이 감각적인 것은 결국은 변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면서 있는 것, 있기는 있는데 그런 거는 우연히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우유, 그 accident, 그 우유다. 우연히 있는 거다. 그런 얘기고요.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이 변화 없이 아주 그 그루터기, 존재의 그루터기로서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게 본체고, 따라서 이 본체는 그 감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적이고 감각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것은 변화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있긴 있어도 우연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변화하기 때문에. 뭐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어떤 사물의 질이나 어떤 사물의 양이나 뭐 색깔이나 맛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우연히 있는 거, 변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함이 없이 근본적으로 딱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 이것은 감각적인 것이 아니겠죠. 경험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본체라고, 이걸 우유체라고 하는데 이 본체와 우유가 이렇게 구분된다. 어떻게 보면 뭐 실제 허상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얘기예요. 본체, 우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허상. 그 실제는 리얼한 거다. 진짜 있는 거다 이 말이고요. 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참으로 있는 것에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허상이다. 그런 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와 허상의 구분은 또 본체와 우유의 구분하고도 다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본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성찬의 이론에 대해서 성찬 이론이 조직신학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적어도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첫째는 화체론, 그 다음에 공체론, 그 다음에 그 영적 임재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화체, 공체, 그 다음에 영적 임재. 우리가 성찬의 떡을 놓고 얘기를 하면, 성찬의 떡에 대해서, 성찬의 떡이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신부가 선포를 하면, 화체, 이 화는 변화한다는 얘기고요. 체라고 하는 이 말은, 체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우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본체. 그 본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본체가 바뀌었는데 무엇의 본체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떡의 본체가 그리스도의 살의 본체로 바뀌었다. 본체끼리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체와 그 우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모든 사물은 본체와 우유로 되어 있다. 본체와 우유로.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는 사물도 떡의 본체가 있고, 떡의 본체가 있고, 떡의 우유가 있어요. 그래서 떡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떡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변함없이 이건 떡이다. 어떻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떡됨이라, 떡의 됨이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떡됨, 떡의 됨, 떡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감각할 수 없는 거죠. 경험할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런 떡의 본체가 있다는 얘기고요. 떡의 우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떡의 맛이라든지 떡의 색깔이라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변화하는 거죠. 그 변화하는 떡의 있음, 그거는 우연히 있는 우유고, 우리가 떡 안에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떡됨이라고 하는 이 떡의 본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떡의 본체가, 모든 사물은 본체와 우유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도, 그리스도의 살도, 그 몸도 본체가 있고 우유가 있겠죠. 우유가 있고 본체가 있다. 그 본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살의 살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그 살의 우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그때 그 당시에 그야말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한 그 살이겠죠. 그게 바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그 살. 그 그리스도의 이 살은, 그리스도의 그 살도 역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고 또 평소에 그리스도의 살, 그리고 그 땀을 흘려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살, 다 변하지 않습니까? 살이 뭐 빠질 수도 있고 살이 더 찔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감각적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살은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처럼 이 변화하는 부분은 우유라는 것이고요. 변화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살됨이라고 하는 그 살, 이거는 본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채라고 하는 것은 본체를 말하는 거죠. 본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떡을 갖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떡을 들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고 이 예식을 거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떡이 아니고 몸입니다. 이렇게 신부가 선포를 하게 되면 그 미사에 보면 그걸 거양이라고 하니, 거양. 이렇게 떡을 들어서 이렇게 높이 들면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살입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당신의 몸입니다. 이렇게 딱 떡을 들어서 이렇게 거양을 하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은 떡의 본체가 살의 본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채가 이 떡의 본체에서 살의 본체로 바뀐다. 실체가 바뀐다. 본체가 바뀐다는, 본체가. 예. 본체가 바뀐다는 거지 우유가 바뀐다는 게 아닙니다. 우유가 떡의 우유에서 살의 우유로 변화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우유가 변화한다 그러면, 떡의 우유가 살의 우유로 변화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 신부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딱 떡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 떡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살이 되겠죠. 그리고 맛을 보면 야, 이거는 떡 맛이 아니라 그 살, 고기 맛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겠죠. 만약에 떡의 우유가 살의 우유로 변화한다면 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우유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떡을 들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 떡을 받아 먹으면 우유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살의 맛, 고기 맛이 아니고요. 떡의 맛이라고요. 떡의 맛. 왜? 우유는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여기서 여기로 변하지 않고 이 떡의 우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본체는 벌써 떡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됨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화채설이거든요. 이 가톨릭에서 믿고 있는 화채설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어디에 존재 방점을 두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예. 그 형이상학적 입장에서는, 물리학적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감각을 중요시해서 이것을 이제 어떤 실제적인 것으로 보는 거고, 그렇죠. 형이상학은 관념적인 것을 이 건물 자체로 보잖아요. 물리학은 이 감각적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경험하는 사물 개체를 건물 자체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형이상학적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우유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본체를 중요시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본체를 실제로 보는 거예요. 본체를 실제로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본체지 우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유는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체가 중요한데, 자, 본체가 바뀌었어요. 본체가 떡에서 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 떡은, 신부가 그 선포를 하면은 더 이상 떡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살로 된 거예요. 왜 살로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맛은 그대로 떡 맛입니다만은 우유는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떡의 우유가 그리스도의 살의 우유로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맛은 여전히 떡 맛입니다만은, 그러나 본체가 바뀐 것이고요. 그래서 이 형이상학에서 무슨 이동이 생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세계에서 본체가 바뀌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본체가 중요하지 우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살이란 겁니다. 신부가 이렇게 축성을 하게 되면, 떡에 대해서 축성을 하게 되면 이 빵은 더 이상 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이 되는 거예요. 왜? 본체가
바뀌었고 본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성찬을 거행하고 남은 떡을 어디다 넣어줍니까? 가톨릭에서는 넣어두는 데가 있어요. 아주 그 감실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 아주 그 핵심되는 거기에 넣어두고 보관을 이렇게 잘 보관하고 모시는 거죠. 왜냐? 본체가 바뀌었어. 그걸 믿는 거예요. 화채설을 믿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마틴 루터의 공채설은 뭐냐 하면은 떡의 본체가 살의 본체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신부가 그렇게 거양을 해서 축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떡의 본체와 살의 본체가 같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래서 떡됨 플러스 살됨. 그래서 그 떡의 본체, 이 떡의 본체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떡의 본체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떡의 본체 위에, 아래, 옆에, 밑에 그리스도의 살의 본체가 같이 영적으로 붙어 있다. 영적으로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볼 때 떡의 본체 위, 아래, 옆에 그리스도의 살의 본체가 붙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다. 같을 공짜 같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본체나 우유나 이런 구분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왜 이렇게 뭐 일부러 구분을 하느냐? 이 구분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세 형이상학을 이제 완전 무시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그 성찬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칼빈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입장만 하더라도 이 공채설 입장만 하더라도 이 중세의 그 신학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만 하더라도 그 종교 개혁까지만은 그러나 그 루터 본인도 신부였고요. 그 이 중세 신학 가톨릭 전통을 그 전통 자체를 허물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칼빈에 오게 되면은 완전 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 신학을 말하는 거지 루터 신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 임재설은 칼빈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본체와 우유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뭐 본체나 우유에 대한 이 설명이 아니고요. 유사할 수 있는데 이제 같은 게 아니죠. 바로 이 실제와 이제 허상에 대한 구분이다. 그래서 실제는 건물 자체고 허상은 그림자다. 그 어떤 존재의 그 실제가 있고 이제 허상이 있다. 예. 그 존재 그 진짜 그 존재가 있고 그 허상 그 그림자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제 실제 허상이고. 아까 본체와 우유의 구분에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본체와 우유의 구분해서 우유를 실제로 본 것이 아니고 본체를 실제로 봤다는 겁니다. 본체를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본체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유를 실제로 봤으면 우유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실제를 본체로 봤어요. 본체가 실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본체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학문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를 관념적인 것으로 보면 형이상학이고 실제를 개체 사물, 경험적 사물로 보게 되면 물리학이 된다. 이제 그 얘기죠. 예. 이렇게 우리가 그 근본을 잘
따져야 근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철학은 이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자꾸 다른 이렇게 그 사상들을 전개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이렇게 근본을 파악하게 되면 다 파악하기가 쉬워요. 근본을 모르면은 자꾸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신학에 있어서 철학은 상당히 중요하다. 근본을 다 이렇게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철학적 이 구분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 그 허상에 대한 얘기로 들어와서 이 실제와 이제 허상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는 그 관념적인 것을 실제로 본 거는 형이상학이고, 경험적 객체가 그 실제고, 관념적인 거는 그림자다, 허상이다. 이렇게 보면 그게 물리학이 되는 거죠. 자,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 이론, 이 서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진료 형상 이론은 이데아가 이 경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죠. 예, 경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 플라톤의 그 이데아론은 경험 세계와 그 이데아 세계와 경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이데아가 경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을 수가 없죠. 그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이고, 진료 형상 이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 이론은 이 플라톤의 이데아가 이 경험 세계 사물 속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경험 세계의 A라고 하는 사물을 보니까 그 A라고 하는 사물의 이데아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B라고 하는 엉뚱한 사물의 이데아가 그 형상으로서 A라고 하는 사물 진료 속에 들어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를 보면 경험적인 이 종이 안에 그 책이라고 하는 형상으로서의 이데아가 이 속에 숨어 들어와 있죠. 바로 그런 얘기, 우리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적인 그 깨달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 이론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무엇을 실제로 보고 있느냐, 어떤 경험하는 이 개체적인 사물을 실제로 보느냐, 아니면 이렇게 그 관념적인 뭐 형상이나 이데아 이런 거를 실제로 보느냐, 어느 것을 실제로 보느냐, 그것은 관념적인 것을, 형상적인 것을 실제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형이상학이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다 같은 형이상학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안셀무스가 그 이데아는 사물에 앞서 있다. 관념적인 것이 사물에 앞서 있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테렘.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렘, 사물에 앞서, 안테, 앞서 있다. 이게 바로 이데아가 사물에 앞서 있다. 이데아가 사물에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데아적인 것이 먼저 있고, 여기서 개체적인 사물이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실념론, 실제론이고요. 또 우리가 그 아벨라르두스의 경우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 아벨라르두스는 그럼 관념이 뭐냐?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개념이다.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뒤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체적인 사물들이 수없이 있고, 거기에서 공통점을 끄집어내서 추상을 해서 개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상에 수십억 개의 책상이 있는데 이 개체 사물로서의 책상은 수십억 개, 수백억 개가 되겠지만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점을 다 사상해버리고, 생각에서 다 없애버리고 사상해버리고, 그 다음에 같은 점, 무엇인가를 놓고 뭐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구라고 하는 어떤 수백억 개의 그 차이점이 있는 그런 그 차이점을 다 없애버리고, 같은 점 하나를, 동일한 점 하나를, 공통된 점 하나를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추상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개념 아닙니까? 개념. 그게 바로 컨셉션,
노션, 컨셉션 개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추상적인 개념의 입장에서 보니까 경험적인 사물이 먼저 있잖아요. 그 경험적인 사물이 먼저 있고 거기에서 사상 추상장을 통해서 개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개념이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이 개념으로서의 관념은 사물 뒤에 있죠. 그래서 포스트 렘이다. 아벨라르 두스는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셀무스는 안테렘이고 아벨라르 두스 입장은 포스트 렘이 서로 다르죠. 다릅니다. 서로 다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안셀무스든 아벨라르 두스든 간에 둘 다 관념적인 것, 이 개념적인 것, 이것을 뭐로 봤느냐? 이것을 실제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건물 자체로 봤다는 얘기고 경험적인 사물, 개체의 개개적인 이 경험적인 사물은 허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셀무스나 아벨라르 두스나 다 형이상학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윌리엄 오캄의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노미널리즘. 이 유명론이다라고 하는 이 노미널리즘, 이것은 아벨라르 두스처럼 이데아가 그 개체 사물 이후에 있다. 개체 사물이 먼저 앞서고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이 개체 사물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역시 포스트렘이죠. 개체 사물이 먼저 있고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그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먼저 있는 이 개체 사물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제 이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역시 포스트 렘이에요. 아벨라르 두스 경우처럼 포스트 렘인데 포스트 렘이지만은 이 이름이다. 이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붙이는 거거든요. 붙이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가 실제냐? 그 윌리엄 오캄이 그래 이름이 실제다. 그럼 이 사람도 형이상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오캄의 입장은 뭐냐면 이름에 불과한 것이고 이 개념이나 관념이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뭐 개념이든 관념이든 이데아든 관념적인 것은 다 그건 이름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적인 게 아니다. 실제적인 거는 뭐냐? 이 각각 개체의 이 사물 하나하나 이 사물이 책상이 뭐 수백여 개가 이 지구상에 있으면 그 수백여 개의 책상 하나하나 이것이 실제지. 예? 이것을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개념을 붙이고 뭐 여기다가 뭐 이름을 붙이고 한 그건 다 허상이야, 허상.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윌리엄 오캄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형이상학자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실제를 관념에 두지 않았어요. 관념적인 것을 실제로 보지 않았어요. 관념적인 것을 허상으로 보고 실제는 개체 사물을 실제로 본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물 자체라고 하는 이 실제를 개체적인 경험적 사물에서 봤기 때문에 윌리엄 오캄은 이 형이상학을 완전 붕괴시킨 사람이죠. 윌리엄 오캄에 의해서 이제 근대 시대가 열리게 되고 중세의 형이상학, 중세의 존재론이 붕괴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 실제를 어디로 보고 허상을 어디에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다 같이 뭐 포스트렘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